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술관에서 피카소 작품을 마주할 때 말이죠. 그 가치를 뭐 캔버스나 튜브에서 짜낸 물감의 원가로 계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당연히 없죠. 그건 예술 작품이니까요. 그렇죠. 붓터치 하나에 담긴 작가의 철학이나 시대적 맥락,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그 희소성에 우리는 기꺼이 천문학적인 가치를 매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의 평가 기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순수 미술품, 파인아트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잣대를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는 주택에 들이댄다면 어떨까요? 주택이요? 그거 참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주제가 바로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과입니다. 여기서 정말 숫자가 주는 충격이 상당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 현상을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어떤 자연스러운 진화로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네, 저는 반대로 이 화려한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규제 우회, 그리고 기형적인 시장 왜곡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방금 숫자가 충격적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들이 쏟아지긴 했어요. 맞아요. 특히 그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에테르노 청담. 이 기록이 정말 압도적이었잖아요. 네, 전용 면적 464.11제곱미터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무려 325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공동주택 최초로 공시가격 300억 원 시대를 열어젖힌 거죠.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거고요. 325억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나인원 한남 등 상위 10개 단지 중 절반이 200억 원을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핵심적인 쟁점이 출발합니다. 에테르노 청담을 필두로 한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의 기록적인 공시가격 폭등, 그리고 10위권 내 단지들이 보여주는 이 거침없는 가격 상승세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게 과연 글로벌 자산가들의 프리미엄 주거 수요와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참여가 맞물려 탄생한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일까요?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핵심 규제들을 우회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형적인 시장 왜곡의 결과물일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 현상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매우 자연스럽고 또 필연적인 진화의 관점에서 봅니다. 오늘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 에테르노 청담은 단순한 주거용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거든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스페인의 거장 라파엘 모네오가 직접 설계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최고가 주택의 계보가 과거 트라움 하우스 5차에서 PH 1호 2구를 거쳐서 이제 에테르노 청담으로 넘어온 거죠. 건축적 가치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네, 이건 단순한 집값이 아니라 탁월한 조망권과 브랜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마스터피스, 즉 예술 작품에 대한 정당한 시장 평가가 반영된 거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꼼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라파엘 모네오의 설계가 훌륭하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 텍스트에 명시된 팩트를 한번 보시죠. 네, 어떤 팩트죠? 에테르노 청담은 정확히 29가구 규모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공시가 상위 4위로 진입한 그 에테르노 청담 바로 옆에 있는 원호 청담은 단 16가구 규모고요. 왜 하필 둘 다 30가구 미만일까요? 30가구 미만이요? 그게 법적인 기준이랑 관련이 있죠? 정확합니다. 현행주택법상 30가구 미만으로 주택을 건립하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까다로운 공개 청약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지거든요. 규제를 피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즉 이 32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시 가격은 순수한 건축적 가치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수요라기보다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서 분양가를 시행사 마음대로 부풀린 일종의 인위적인 자본 밀집 현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단순한 진화로 포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9가구라는 숫자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계산된 결과라는 점은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가치의 왜곡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가치의 왜곡이 아니다. 규제를 피해서 가격을 올렸는데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극단적인 희소성을 원하는 최상위 0.01%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일종의 맞춤형 비스포크 주거를 기획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가 버킨백 생산량을 극도로 제한해서 가치를 높이잖아요. 네, 명품 시장에서는 흔한 전략이긴 하죠. 그렇죠. 이 하이엔드 시장 역시 소수의 가구수로 프라이버시와 희소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한 겁니다. 규제를 피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가 그 가격에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는 시장성이에요. 지갑을 열었다. 네. 유명 연예인이나 IT 기업 창업자 등 수많은 자산가들이 실제로 이 주택들을 분양받고 매입했잖아요. 허위로 가격을 조작한 게 아니라 실존하는 수요층이 움직인 결과물이란 뜻이죠. 진행자님, 그 명품 가방에 한정 생산하고 이 현상을 동일선상에 놓는 건 약간 위험한 논리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에르메스가 생산량을 통제하는 건 장인의 수작업 한계라던가 브랜드 가치 유지 목적이지 국가의 가격 통제법을 회피하려고 정확히 법적 상한선 바로 밑으로 개수를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의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게다가 상승폭을 보세요. 에테르노 총담이 1년 만에 125억 원, 무려 62.4%가 올랐습니다. 2위인 나인원 한남은 전용 244.7제곱미터가 1년 새 79억 8천만 원, 그러니까 48.9%가 뛰어서 242억 8천만 원이 됐고요. 네, 상승세가 가파르긴 하죠. 1년 만에 건물의 건축적 가치나 한강 조망의 아름다움이 갑자기 60%씩 급상승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이 가격 폭등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메커니즘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분양가 산정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30가구 미만이라는 꼼수로 시행사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최초의 분양가가 존재합니다. 극소수의 현금 부자들이 그 가격에 계약을 맺으면 그게 곧 실거래가로 굳어지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 거래가 성사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듬해 정부는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죠. 그러니까 이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입니다. 시장의 폭넓은 합의나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아니라 규제 회피로 만들어진 그들만의 자전거래에 가까운 가격이 국가공인 최고가로 둔갑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는 결국 누군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고 금액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긴 하죠. 네, 그게 3명이든 300명이든 32억 원을 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존재한다면 그 시장은 이미 성립을 한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현상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거시경제적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조세 문제입니다. 세금 말씀이시군요. 네, 전문가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잖아요. 에테르노 청담 한 채의 공시가격이 325억 원이라면 이 소유주 한 명이 매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세금 액수가 엄청나긴 하죠. 상위 10위권 단지 거주자들이 내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는 결국 국가 재정으로 편입되어서 인프라 구축이나 복지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요. 부유층이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초고가 주택을 소비하고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징벌적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이 구조가 과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고가주택 소유자가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납세 의무일 뿐이죠. 그걸 이 기형적인 시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끌어다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당화가 아니라 경제적인 순기능을 말씀드린 겁니다만 세수 증대라는 단기적인 장점 이면에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심화라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그림자가 존재하거든요. 이번 상위 10위권 공동주택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네, 대부분 특정 지역에 몰려있긴 하죠. 용산구 한남동에 4곳, 강남구 청담동 3곳, 서초구 반포동 2곳, 성동구 성수동 1곳, 완벽하게 서울의 특정 지역에만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남더힐,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레미안 언베일리, 그리고 올해 처음 10위권에 진입한 유엔빌리지의 코번하우스까지요. 최고급 인프라가 갖춰진 곳들이니까 자연스러운 밀집 현상 아닌가요? 문제는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철저하게 분리된 그들만의 견고한 성이 물리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최고가 아파트들의 공시 가격이 300억을 돌파하면서 천장을 뚫어버리면 그 바로 아래 등급의 아파트들도 우리도 저 정도는 받아야지 하면서 키 맞추기를 시작하거든요. 아, 가격 상승이 전이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른바 가격의 낙수 효과 역전 현상이죠. 초고가 시장의 거품이 결국 서울 전체의 집값을 견인하는 핑곗거리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가격 견인 현상의 인과관계에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청담동에 325억 원짜리 아파트가 생겼다고 해서 강북에 사는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 집을 구하는데 실질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 두 시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작동한다고 봅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요? 네, 약간 비유를 하자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 가격이 1년 새에 1억 원 올랐다고 해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가격이 오르거나 서민들의 자동차 구매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비유를 드셨는데 에트르노 청담이나 워너 청담은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그 슈퍼카 카테고리에 속하는 완전히 디커플링된 별개의 생태계거든요. 이들의 가격이 오르는 걸 두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나 자산 불평등 고착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님, 자동차와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페라리는 공장에서 무한정 찍어낼 수 있고 도로라는 인프라를 누구나 공유하지만 부동산은 토지라는 절대적으로 한정된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토지의 한정성은 맞지만 그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나요? 특정 지역의 초고가 주택이 밀집하게 되면 그 지역의 상권, 학군, 교통 인프라가 오직 그 초부유층의 입맛에 맞게 재편됩니다. 땅값이 폭등하니까 원래 그 자리에 있던 평범한 상가들이나 다세대 주택은 다 밀려나고 그 자리를 다시 최고급 레스토랑이나 프라이빗 클럽이 채우게 되죠. 도시 공간 자체가 변한다는 거군요. 네, 도시 공간 자체가 계급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심리적 박탈감이에요. 근로소득만으로는 평생을 일해도 서울 외곽에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경제 현실에서 법망을 피해 지어진 집들이 1년 만에 100억 원씩 가격을 올리는 현상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생태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까지 분리되는 건 절대 아니죠. 네, 양극화나 위화감에 대한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은 이러한 최고급 주택의 공급을 규제나 제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무조건 억제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합적으로 삼수가구 미만 건축물에도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하이엔드 건축의 수익성을 아예 제한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글로벌 수준의 주거 환경을 원하는 최상위 자본은 결국 뉴욕이나 런던, 싱가포르의 초고가 부동산으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이른바 자본의 해외 도피죠. 자본 도피를 걱정하시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국내 건설사들은 어떤 혁신적인 공법이나 세계적인 거장과의 콜라보레이션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할 동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겁니다. 획일화될 성냥갑 아파트만 지어오던 한국의 주거 문화가 이제 막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그리고 하나의 예술적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찰나에 그 싹을 밟아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부자들이 비싼 집을 사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고급 주거시설의 공급을 무조건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런 고부가 가치 상품의 개발은 당연한 수순이죠. 공급 억제가 답은 아니라는 데는 동의하시는군요. 네. 제가 비판하는 핵심은 공급 그 자체가 아니라 가치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입니다. 다시 우리 텍스트의 데이터로 돌아가 보시죠. 올해 2위를 차지한 나인원 하남이나 6위 한남더힐은 도대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그 단지들도 나름의 사연이 있죠. 이 단지들은 처음 지어질 당시 임대 후 분양이라는 또 다른 우회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4년간 민간 임대 아파트로 승인을 받아서 지은 거예요. 그 임대 기간을 거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했죠? 맞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자마자 분양가 규제가 사라진 틈을 타서 시세대로, 주변 시세를 한참 뛰어넘는 폭등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을 해버렸죠. 에테르노 청담의 29가구 꼼수랑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건설사들이 혁신적인 설계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인위적인 가격 부풀리기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투명한 시장 원리 속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가치와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독점적 이윤을 챙기는 행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가치 형성의 투명성이라는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네요. 건설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분명 정책적으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임대 후 분양이나 가구수 쪼개기 같은 방식이 편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시작된 단지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시장에서 그 생명력을 검증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생명력을 검증받았다.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에테르노 청담이 2년 연속 1위를 하고 작년까지 4년 연속 1위였던 PH129가 여전히 232억 원대 공시 가격으로 3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잖아요. 한남더일은 벌써 10년 가까이 최고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네,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규제 회피로 만들어진 사상노각의 거품이었다면 이미 시장에서 외면받고 가격이 폭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이엔드 시장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서 이제 하나의 확고한 섹터로 자리 잡았거든요. 건축물 자체의 브랜드 가치나 완벽하게 보장되는 프라이버시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주거 경험이 가격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힘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공시가격 300억 시대라는 오늘 자료의 팩트 자체가 우리 사회 최고 자산가들의 막강한 구매력과 그들이 욕망하는 주거의 형태를 증명한다는 점은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수요 자체가 허상은 아니니까요. 시장에 엄연히 존재하는 그들만의 굳건한 수요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분명 철저한 보안이나 라파엘 모네오의 디자인 같은 무형의 가치에 기꺼이 그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죠. 제가 우려하는 건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입니다. 시각이요? 네, 매년 봄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마다 대중은 올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인가, 어떤 유명 연예인이 거길 샀는가 하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만 이를 소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 뒤에 가려진 제도적인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숫자 이면의 시스템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위 10개 단지가 형성되어 온 과정에는 예외 없이 분양가 상한제 회피나 임대 후 분양 같은 우회 전략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요. 부유층의 합법적인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명분 아래에서 부동산 제도의 사각지대가 어떻게 특정 계층의 부를 방어하고 또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혁신과 예술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자본의 속성을 정확히 읽어낼 때 비로소 우리의 부동산 생태계 전체가 제도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에테르노 청담, 나인원 한남 등 대한민국 최상위 공동주택들의 공시가격 폭등 현상을 두 가지 상반된 시선으로 아주 깊이 있게 해부해 보았습니다. 이 현상이 단순히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자산가치 평가 방식, 부동산 규제와 제도의 사각지대, 그리고 건축이 갖는 예술적 가치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내년 이맘때 2027년 공시가격이 새롭게 발표될 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어느 아파트가 1등인가라는 단편적인 순위 매기기를 넘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300억 혹은 그 이상이 될 천문학적인 숫자 이면에 약동하고 있는 규제의 한계와 시장의 욕망, 그리고 도시 공간의 병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프닝에서 던졌던 미술관 비유로 오늘 대화를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미술관에 걸린 수백억 원짜리 피카소의 그림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죠. 세계적인 거장이 설계한 325억 원짜리 아파트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엄청난 건축적 혁신일 수 있습니다. 네, 시각에 따라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주택이라는 캔버스는 단지 비싼 물감만 칠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찬사를 보낼 수만은 없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민감한 토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번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달리며 저 한강변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실 때 그 거대한 건축물이 뿜어내는 혁신의 빛과 동시에 그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짙은 제도적 그림자를 함께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